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권 교체를 이뤄 국민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야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이뤄진 단일화 막점 맞고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가 윤석열 후보에게로 이동할 수 있을지 파급력 분석해봅니다. 선거 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TV조선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33.8%, 윤석열 후보 40.1%로 집계됐습니다. 단일화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지난 1월 승인했고 해당 계획을 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침공을 늦춰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128명으로 역대 최다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조기 완화 예측도 나옵니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한강변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환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아침 눈 뜨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완전 결렬로 여겨졌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불씨가 밤새 살아나 합의회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마지막 TV토론 이후에 직접 만나서 단일화에 합의했고 오늘 아침 8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딱 하루 남긴 시점에서의 극적인 타결이고 이 극적인 타결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대선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야권 입장에선 뒤늦게나마 단일화란 어려운 숙제를 모두 해결하고 투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여당 입장에선 유세 막판 최대 복병을 만난 셈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9은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의 막전 막후를 남김없이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안 후보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의 대장정에 나서겠다며 원팀을 선언합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후보는 협치와 협업을 원칙으로 미래, 개혁, 실용, 방역, 통합정부를 이루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선언은 안 후보가 국민 경선 단일화를 제안한 지 18일, 물밑 접촉 끝에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단일화 선언문을 발표한 뒤 서로를 끌어안고 두 손을 함께 들어보였습니다. 양측은 대선 승리 후 공동 인수위에서 공약을 조율하고 일주일 내에 합당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 외에 내각 인선이나 지방선거 공천 등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후보는 오후 12시 반쯤 직접 중앙선관위를 찾아 후보 사퇴 신청을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내에서도 단일화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어젯밤 TV토론이 끝난 뒤 2시간 반 심야 회동에서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러 차례 단일화 경험이 있는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했고 윤 후보는 각서 같은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 있겠냐며 나를 믿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한 달여간 숱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보자는 두 사람의 뜻이 모아지면서 의기투합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잠든 시각 두 사람의 만남에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심야 회동은 TV 토론이 끝난 지 2시간쯤 지난 자정쯤 이뤄졌습니다. 안 후보는 여러 단일화를 거치며 각서와 대국민 약속 등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어떻게 신뢰를 주실 거냐고 물었고, 윤 후보가 공감을 표하며 종이가 뭐가 필요한가, 저를 믿어달라, 저도 믿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후보가 이어 성공한 정부는 어떻게 만드냐고 묻자 윤 후보는 여러 의견을 구하고 인재를 넓고 크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후보가 묻고 윤 후보가 답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2시간 반 만에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안 후보를 끌어안고 이제 동지네요라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그 생각만 머리에 차 있습니다. 극적 합의 뒤엔 지난달부터 물밑에서 협상을 벌여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도 한 라인을 유지하며 단일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고 TV 토론이 한창이던 밤 9시쯤 만나 두 후보의 심야 회동을 조율했습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는 안 되지 않느냐. 선배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꽤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합치를 보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대화를 이제 듣는 과정에서 그걸 느꼈고요.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번 단일화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초박빙 구도에서 윤 후보 대세론에 힘이 실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권에선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 오히려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촉발할 그런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박경준 기자의 분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사흘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0.4%, 윤석열 후보 43.7%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 땐 윤 후보가 47.4%로 이 후보를 5.9%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섭니다. 안 후보 지지층이 이 후보로 25.1%, 윤 후보로 44.9% 옮겨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전후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결국 안 후보 지지자들이 납득할 만한 화학적 결합 여부가 단일화 효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손 흔들어준 거 외에 공동정부에서 어떤 걸 어떻게 구현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안 후보 지지층의 적국 투표 의향은 양강 후보 대비 20%포인트 낮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갈지도 변수입니다. 불완전한 단일화는 여권 지지층 결집을 부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8대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후보와 불완전한 단일화를 이뤘는데 판세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무효표도 관건인데 사전투표 때는 사퇴 표기가 찍히지만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9일 본투표 땐 투표장의 공고문란부터 안철수, 김동연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여권 결집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도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의 꿈과 안철수의 꿈이 다르지 않다며 기대감을 보였는데 상황이 하루 만에 반전됐기 때문이겠죠. 오늘부터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맹비난하기 시작했고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야합으로 규정했습니다.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재명, 김동연의 단일화와는 다르다며 효과가 크지 않고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정치개혁을 하자며 구애 공세를 폈던 안철수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병원 수석 대변인은 단군 이래 최악의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다당제의 원칙을 포기하고 양당제에 굴복하는 이 모습이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투표 동료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권한 유권자들에게도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몇몇 정치인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을 믿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전격적인 단일화였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추진했는지 야당 반장 김정우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뭐 전격적이고 어제 밤 사이에 단일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동안 어떤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설명드려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예. 바로 김미경 교수죠. 안철수 후보의 바로 배우자입니다. 예. 그 주말 단일화 결렬 때도 김 교수 역할이 꽤 컸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미 지난 28일부터 입장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긴 했다고 합니다. 자, 28일이라면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이고 또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날이잖아요. 예. 바로 그날인데 예. 그 당시 공식 창구였던 장제원, 이태규 라인 말고도 여러 라인이 가동이 됐는데 특히 이제 안 후보 부부를 잘 아는 한 학계 인사가 김 교수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요. 어느 정도 입장 변화도 감지한 걸로 전해졌는데 저희가 그 해당 인사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니까 뭐 대부분 사실이 맞지만 본인을 직접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그동안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생각된 그 이유 배경에 김미경 교수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군요. 예. 결국 김 교수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때 이미 사실은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래서 또 다른 정황이 좀 있는데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안 후보하고 직접 소통하는 한 인사가 윤 후보 쪽에다가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후보 간 직접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는데 예. 이미 그러니까 28일부터 뭔가 물밑 기류가 보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 그 단일화 결렬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속칭 무허가 업자 뭐 이런 식으로 무허가 예. 업체 이런 식으로 후보 의중이 100% 이제 담기지 않은 소통 창구는 오히려 서로 오해만 낳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라인이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 윤 후보 측의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이런 제안들이 올 경우에 공식 창구인 장제원, 이태규 라인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 창구의 협상이 재개된 게 그제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워낙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양쪽 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곧바로 시작하지 못했고 바로 어제였죠. 예.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이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제 8시부터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토론 전에 또 얘기를 하면 후보들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고를 안 했다고 하고요. 결국 토론 직후에 두 후보가 직접 연락이 되면서 새벽에 만나게 됩니다. 예. 자,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제 매듭이 지어진 건 어제 저녁인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제부터 긴박하게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1일인데 그 내부 회의에서 단일화를 직접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반 격론이 벌어졌고 안 후보가 이 회의 직후에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젯밤 상황도 좀 물어보죠.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도 좀 특이하고 또 무슨 편의점 맥주 얘기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그 장소가 예. 성광재 카이스트 교수의 자택이었는데요. 이분이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원래 안철수 재단으로 불리던 그 재단에서 이사장까지 한 인물인데 예. 화면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이분이 장제원 의원의 매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작 근데 그분은 어젯밤 집주인은 집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두 후보하고 그 이제 장제원, 이태규 네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하니까 그럼 뭐 편의점에서 맥주라도 좀 사와라 해가지고 4캔을 사와서 건배를 한번 했고요. 그렇게 이제 대화가 됐고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제 이른바 뭐 종이 쪼가리 필요 없는 신뢰를 이제 형성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극적이긴 합니다만 좀 허무한 결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득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윤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야권 분열이라는 그런 막판 큰 숙제를 풀어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 여부를 떠나서 그 공동 정부나 합당과 같은 과정에서 잡음 가능성을 이제 아직까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안 후보의 경우에는 그 지지그룹 이탈에 책임론까지 더해지면서 크고 작은 압박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을 해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입문 10년 동안 수차례 경험했던 단일화로 또 철수했다 이런 비판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해도 대선 때까지 발표를 못하니까 결국은 대선 결과로 이 단일화 효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어제까지 이번 대선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어젯밤 사이에 상황이 바뀌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대목이 많습니다. 타자 대결 구도로 물은 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김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3.8%, 윤석열 후보는 40.1%였습니다. 6일 전 조사 때보다 이 후보는 1.1%포인트 떨어지고 윤 후보는 3.6%포인트 오르면서 6.3%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선 건 7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지난해 11월 1차 조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각 7.2%, 2.2%였습니다. 지지율의 등락은 40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이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진 반면 윤 후보는 6.7%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선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며 지지층 결집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선 각각 29.3%, 40.7%로 윤 후보가 11.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은 윤 후보가 42.5%로 이 후보를 8.8%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1,009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시는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사전투표 의향도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와 겹쳐 보수 지지층 일각의 사전투표 불신이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문을 찍어 본인 확인을 하니 투표용지가 발급됩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 등 전국 3,562곳에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부정투표 우려를 의식해 보안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부터 이 관내 사전투표함 등 우편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도 CCTV를 설치해 24시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33.3%였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26.69%였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선호도는 지지층별로 크게 엇갈립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51.9%로 본투표보다 사전투표 의향이 높았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21.9%로 본투표 의향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이유로 23.1%가 부정투표 우려를 꼽았는데 이 같은 응답 비율이 윤 후보 지지층에선 41.9%에 달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해주시겠지요? 하루만 선거에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도 내일 사전투표할 계획입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오늘도 공습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리에 미숙한 데다 식량, 탄약 같은 보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상군의 진격은 여전히 더딥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지난 1월 중순 이미 침공을 승인했으며 중국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올림픽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비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차역과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와 학교에도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Где-то около 8 утра я услышала гул самолета, открыла дверь, и на меня эта дверь. 이번 침공의 목표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월 21일 침공 D-Day로 정했고 보름 만인 3월 6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작전 지도와 병참 목록 등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월 18일 침공을 승인했는데 미국이 전쟁 발발 위험을 경고하고 러시아가 부인한 시점입니다. This is an extremely dangerous situation. Мы никому ничем не угрожаем. 중국은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중국이 침공을 말리거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하지 않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푸틴은 올림픽 폐막일 다음 날인 2월 21일에 돈바스 반군 점령지의 독립을 승인하고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똑같은 경제 제재에 들어갔고 푸틴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측근들의 말을 인용한 공식 전언도 나왔습니다. 유엔은 중국, 인도 등 40개 나라가 반대하거나 기권한 가운데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긴급 특별회의. 한국 전쟁 때도 열렸습니다.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11번째. 그만큼 긴급하고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결의안에는 141개 나라가 찬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국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시리아, 에리트리아 등 5개 나라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안보리 결의와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전쟁의 야만성을 다시 깨닫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The message of the General Assembly is loud and clear. End hostilities in Ukraine now. Silence the guns now.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에 대해 러시아 수준의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파탄과 외교적 고립에 푸틴의 침공 결정이 측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NSC 의장은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측근들로부터 나온다며 측근들과 만날 때도 15m 이상 떨어져 앉는다는 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까지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특히 어린이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잿더미로 변한 잔해 속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손끝이 해지도록 잔해를 뒤진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I hope that my wife was dead fast. I hope that in this moment my wife in heaven. 산모와 아기들이 지하 벙커에 모여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산부인과 병원까지 공격했다는 소식에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산모들은 간이 침대에서 전쟁 속에 태어난 새 생명을 재웁니다. Зараз ми підемо додому, а дома теж обстріли, дома холодний погріб і все. 지금까지 어린이 21명이 희생됐습니다. Быстрее, быстрее, нас стреляют, мы сейчас не спасемся. Еле забежали сюда. Теперь ребенок боится даже выходить на улицу. 주민들이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에게 따뜻한 차와 빵을 나눠줍니다. 허겁지겁 먹다가 고국에 있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자 눈물을 흘립니다. Это потом уже с вами свяжется, Наташа. Все, если он сейчас жив-здоров, с вами потом свяжется. Прощайся.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인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며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푸틴, 반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평화 시위에 참석한 어린이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나서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러시아 정부가 곧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철창 안에 갇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겁에 질린 듯 철창 사이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 꽃을 두려던 아이 5명을 체포했습니다. 7살에서 많아야 11살입니다. 77살 할머니도 연행됐습니다. 군인은 무기를 버려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전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Я считаю чрезвычайно неправильным, абсолютно неразумным и неоправданным напад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на Украину. Войну надо прекратить. Этого нельзя. Это безумие, то, что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푸틴의 정적인 야권 인사 나발니는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위협을 실제로 보고 있다며 매일 오후 7시, 주말과 휴일은 2시에 광장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곧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반전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시민은 7,000명이 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128명으로 역대 최다 집계됐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어제 오늘 20만 명 안팎을 이어갔는데 내일 발표될 하루 확진자는 이 숫자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확진자가 이미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해온 김부겸 국무총리도 확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조기 완화 예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결정난 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코로나 환자 담당 센터입니다. 이곳 의료진이 확진될 경우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었습니다. 의료진 격리 기간이 이틀 단축된 건 서울대병원과 고대 안암병원도 마찬가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업무 공백 우려가 본격화된 겁니다. BCP 지침 세우잖아요. 그걸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700명대. 어제 하루만 128명이 숨졌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최다 기록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은 코로나 누적 환자의 75%인 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자의 20%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역 컨트롤 타워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방역 패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번 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정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또 조만간 정점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 방역에 대한 모든 노력을 거리두기 완화 여부는 물론 발표 시기도 결정된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감전 사고가 나 근로자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압 케이블 작업 중에 발생한 걸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새로운 생산 라인을 확장 공사하던 중 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LG 쪽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감전이 3명이 돼서 거동이 불가하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전신 3도 등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상을 입은 근로자 3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LS전선 소속 현장 작업자로 파악됐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압 케이블이 지나가는 배선통 설치 작업을 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당국은 근로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판단이 좀 안 되고. 경찰은 전력 차단 등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새벽 시간 렌터카를 몰고 휴대전화 매장으로 돌진해서 1,0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0초에 불과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후진으로 휴대전화 매장에 돌진합니다. 차량은 출입문을 뚫고 매장 안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진열장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쓸어 담습니다. 유리가 그냥 쫙 바닥에 있더라고요. 하고 났나 보다 했지 우리는. 20대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쯤 렌터카를 몰고 대전 중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돌진해 1,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훔쳤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찾아 비싼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해뒀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범행 시각도 일요일 새벽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주택가에 차를 버리고 경찰 추적을 피해 2시간 동안 걸어서 도주했습니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대전 등지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팔아넘겼습니다. 렌트를 해서 빌려서 사고 났던 그 차량 수리비 등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범행한 돈으로 그런 것을 변제하기.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훔친 휴대폰을 사들인 매장을 상대로 작물 취득 경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대낮 거리에서 3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금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범행 직후 달아났던 남성은 2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한 남성이 황급히 뛰어들어옵니다. 모자를 쓴 여성도 뒤따라갑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30대 남성 A씨가 5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하도 큰 소리만 나더라고. 아저씨는 딱 반대로 갖고 막 얼굴이 막 헤드를 대고 아줌마는 참 꼬미기가 있고.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흉기에 찔린 부부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에 함께했던 어머니 B씨와 차를 타고 경주로 달아났다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부부를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현장하고 집하고는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가지러 갔죠.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A씨와 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3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9년 만에 폐지됩니다.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 밖에 서울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준공된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5층 내외의 건물 5동이 늘어섰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도입한 35층 층고 제한 규정에 따라 높이가 비슷한 아파트들이 다수 들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35층 규제를 9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바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모습에서 탈피하자는 취지입니다. 높고 슬림한 건축물이 배치되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경 축도 확보가 되어서 빼곡하고 답답하다는 느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층고 제한을 없애는 대신 용적률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밀도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층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35층 층고 제한에 묶여 속도를 내지 못하던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이 사라지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로 봤을 때는 35층짜리 아파트랑 50층 아파트랑은 아무래도 다르다는 얘기죠. 서울시는 이 밖에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한강, 4대 하천 주변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40 서울 플랜을 발표하고 공청회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거래 가뭄 속에서 일부 급매물만 매매되면서 벌어진 이례적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대선이 끝나면 나아질까요?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해 12월 전용 147제곱미터가 17억 4천만 원에 팔려 신고가를 세웠는데 석 달째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같은 평형대 호가는 3억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1억 5천 정도 내려서 30평대 같은 경우 건매로 나오기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도 상황은 마찬가지. 재건축을 앞둔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매매가가 수억 원씩 낮아 지인 간 직거래로 추정되는 매물이나 일부 급매물만 간간히 거래될 뿐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강남의 고가주택이면 1주택자까지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좀. 지난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6주 연속 하락한 서울은 낙폭을 더 키우며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거래 가뭄 속 일부 급매물이 하락세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대출의 문턱이 많이 높아진 데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집값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예, 대선을 엿새 앞둔 여야 후보들의 유세 소식 따라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여성 공약을 쏟아내며 여성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한 김동연 전 후보도 처음으로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파란 장미를 흔들며 등장합니다. 팔로 하트를 그리는가 하면 두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는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이 후보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 제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여성 관련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사회,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평등한 대한민국. 약세 지역인 서울에서는 부동산 민심을 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층수 용적률 규제 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완화해서. 영등포 유세 땐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동연 전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야권 단일화를 이익에 따른 야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단순한 야합과 단일화가 아니라 우리 기득권을 깨고 정치 교체를 이루고. 이 후보도 야권 단일화에 맞선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지층의 동의를 최소화하는 한편 안철수 후보 일부 지지층 흡수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서울 광진구와 성수 일대를 찾은 심상정 후보는 지하철과 도보로 거리 유세를 하며 다당제 정치를 위한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교체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6박 7일 동안 전국을 도는 마라톤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경남을 찾아서 정권 교체를 통한 정치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그제 친문 정당이 지지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문꿀 오소리도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관사 모자를 쓰고 열차 모양 판넬 뒤에 섭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좋아! 빠르게 가! 정권 교체가 곧 정치 교체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 없이 정치 교체가 됩니까, 여러분? 국민의 상식과 부패한 부패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아산과 천안에 이어 부친의 고향인 공주를 찾아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곳 세종에선 국가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며 정권 교체 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 봐 특검을 꺼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말했던 조카 살인 변호 논란도 재차 거론하며 여성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이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단체인 문구로소리 회원 16,000명이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사랑한다면서도 숱한 비리 의혹과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믿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홍선영입니다. 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위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표심이 주목되는 주식 세제 공약을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주식시장 공약은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어떤 공약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래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주식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폐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그 거래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의 경우 점차 거래세를 내리는 추세였고요. 양도세는 원래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이 대상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내면 부과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하려면 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없애자고 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방향은 어떤가요? 세계적인 방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폐지론자들은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맞춰가지 않으면 국내 시장이 왜곡된 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부과가 되는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이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들이 거래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과정에서 거래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수익률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소위 단타 매매에 유리한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가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보면 소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세 폐지를 더 반기는 것 같긴 한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사실 양도세 부과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약 2%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겐 폐지에 따른 영향이 없는 건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소위 대박을 꿈꾸며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폐지는 높은 수익을 원하는 이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를 노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양도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반해 거래세는 작년에만 약 15조 원이 거쳤습니다. 국가를 운영할 입장에서는 양도세 폐지가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다만 완전 폐지할 경우 재벌 등 부자들의 편법적인 부의 세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가 세수 입장에서는 거래세를 없애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폐지가 확 와닿긴 하는데 실익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원희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안 그래도 오른 밥상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 하늘길이 닫히면서 북유럽 연어 수입 루트가 막혔고 킹크랩 등은 더 귀한 몸이 되게 생겼습니다. 김충년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국내 수산시장을 덮쳤습니다. 일주일 새 노르웨이 연어 가격이 60%나 올랐습니다. 유럽발 항공기가 러시아 영공을 지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영공을 통해서 제일 짧게 들어오던 그 노선들이 러시아 영공 폐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물량 공급에 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킹크랩도 걱정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킹크랩의 90%가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제재가 확대된다면 킹크랩 가격도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통관이 돼 있던 물건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이제 해외 송금 자체가 지금 막혀 있어서 지금 원활한 그런 이제 수급은 어렵다고는 전망을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캐나다 등 대체 산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뿐 아닙니다. 러시아는 세계 1위, 우크라이나는 5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각종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두 나라가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이 서민들이 더 힘들 것 같다 하는 걱정이 들어요. 정부는 내일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폭등하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접는 휴대폰인 폴더블 폰이 인기를 끌면서 폴더블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제는 노트북과 태블릿 PC까지 화면을 접는 제품이 출시되면서 폴더블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가전업계에서는 접을 수 있는 건 다 접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앞뒤로 접히는 노트북, 360도 뒤로 접으면 태블릿 PC로 변합니다. 삼성전자가 MWC에서 선보인 노트북입니다. Series changes the way you connect to the internet, taking your PC experience above and beyond. 이제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접는 폴더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노트북을 일자로 펼치면 양쪽 면에 디스플레이가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화면이 됩니다. 이런 기술을 토대로 레노버는 디스플레이에 키보드를 탑재한 폴더블 노트북을 선보였습니다. Laser cut folding area in the middle. The entire screen had to be supported by 2 precision machined carbon fiber plates. 업체들이 폴더블 노트북을 출시하는 데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노트북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휴대폰보다 화면이 큰 태블릿 PC까지 폴더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은 삼성이 접는 휴대폰을 선보이며 촉발시켰습니다. 경쟁사인 애플도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도 890만 대로 전년 대비 148% 성장하며 대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접을 수 있는 건 다 접는다는 폴더블 기술, IT 업계의 생존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하종현 화백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나왔습니다. 90이 다 된 나이에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장을 박소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거장 하종현의 시작은 마대였습니다.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 그림 그릴 재료로 마대자루를 택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원조 물자로 해가지고 우리 식량 같은 걸 이렇게 한국에 전쟁 후에니까 가져와가지고 먼지 툴툴 내고 그걸 뚫뚫 말아서 남양시장에 갖다 파는 걸 그걸 내가 또 그걸 가져와서 억센 마대를 이기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뒤에서 물감을 밀어내는 것. 캔버스의 앞면과 뒷면, 재료와 작가의 행위가 만나면서 접합 연작이 태어났습니다. 이후 색을 입히고 나무 조각을 이어붙여 캔버스 틀을 짜는 방식으로 작업을 변형해 나갔습니다. 하나씩 얼마나 수백 개가 이게 막대기가 그걸 다 하나씩 싼 거예요. 이게 시계고기 시계를 만들듯이. 뉴욕 현대미술관, 파리 퐁피두 센터 같은 세계적 미술관의 작품을 건 단색화의 선구자. 하지만 틀 안에 갇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테두리 안에 나를 갖다 집어넣기를 싫어. 글 쓰는 아이들이 그게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난 도망가려고 그러고 빠지더라고. 60년 화업 평생 회화란 무엇인가를 고찰해온 작가. 아흔을 바라보는 지금도 매일 작업대 앞에 서며 다음을 고민합니다. 투사야 그래서 투사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고 작가는 작업실에서 죽어야 된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절친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구단주가 구단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첼시 매각 이익은 우크라이나 희생자에게 기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패럴림픽에서도 출전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구단주인 러시아 석유 재벌 아브라모비치가 시장 가치 4조 8천억 원의 첼시 구단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비난 여론에 시달렸던 아브라모비치는 성명서를 통해 구단을 팔기로 했다. 이것이 구단과 팬들, 직원들,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첼시 구단은 지난 2003년 아브라모비치의 인수 후 180도 다른 팀으로 변했습니다. 무자비한 감독 경질 등 논란도 많았지만 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에 17개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거머쥐며 명문 클럽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구단 매각 순수익을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첼시 구단에 제공했던 2조 4천억 원의 대여금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오늘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의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당초 중립선수 자격의 출전을 허용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결정을 바꿨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거부로 인한 대회 파행의 우려가 변경의 이유입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은 내일 개막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Hard part about playing chicken is knowing when to flinch. 미군 잠수함장이 망명하려는 붉은 10월호를 지휘합니다. 추격해온 러시아 잠수함의 의뢰 공격을 마지막 순간까지 피하지 않고 버티다 적의 자살 폭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치킨 게임은 1950년대 미국 갱단들에서 유행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자동차를 마주 달리다 먼저 겁을 먹고 운전대를 꺾는 사람이 치킨, 즉 겁쟁이가 됩니다.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에서는 두 차가 나란히 벼랑 끝을 향해 질주했죠.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도 유명합니다. 서로 욕심과 불신에 빠져 둘 다 망한다는 이론입니다. 거꾸로 서로 협력해 둘 다 승리하는 건 긍정 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너온 다리 불태우기와 최후 통첩 게임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배수진을 치고 최대한 얻어내려는 전술을 뜻하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여겨지던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최후 통첩으로 던진 지 18회 만입니다. 그동안 양측은 서로 욕심이 앞서고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중도 하차 없이 끝까지 내달리는 극한 치킨 게임을 벌이다 충돌 직전 사전투표 하루 전날에야 멈춰섰습니다. 그렇듯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두 사람이 천명한 국민통합정부도 둘로 쪼개진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을만 합니다. 하지만 줄다리기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서 단일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야권 지지층이 그동안 겪었을 실망과 배신감, 피로와 환멸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 후보가 고개를 숙인 것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치란 원래 생물 같은 거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명분 없는 말 바꾸기까지 용인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두루 끼친 마음의 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겁니다. 민주당이 윤안 단일화는 자리 나눠 먹기 야합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정치 세태의 천박함을 드러냅니다. 야권 단일화가 삐걱거리자 안 후보와의 공동정부를 내세워 어제까지도 구애에 열을 올린 게 누구였습니까? 단일화의 옳고 그름은 정치 당사자들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표로 심판할 겁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또 한 번의 단일화가 남길 공과 허물 역시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몫입니다. 3월 3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이 심판합니다. 였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인데요. 동쪽 지역은 특보 수준의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가뭄을 해소시킬 비 소식이 기다려지는 요즘인데요. 내일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양이 매우 적겠습니다. 5mm가 채 되지 않겠고요. 일시적으로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는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바람을 타고 황사가 함께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에서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공기가 다시 깨끗해지겠고요. 날은 좀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